동경 어디였어? 그 정도만 드려요. 아니 나갈 거야. 예. 살살 뭐라 있어 그만 드려요. 옆으로 가요. 버르트.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1400년이란 시간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막 잠에서 깨어난 백제는 흐트러짐 없이 단아했다. 제가 많은 말씀드리겠는데 사진을 빨리빨리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마냥 노출할 수가 없으니까. 백제인은 여기에 그들이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담았다. 600여 개의 유물엔 제각기 이야기가 있었다. 중부에 사는 사급관리 덕솔은 미륵사의 금 1만을 보시했고 하부에 사는 비치부는 그 부모와 처자가 함께 보시했다. 무령왕릉과 백제 금동 대향로의 비견들은 백제사 최대의 고고학 성과 미륵사 사리장엄은 639년 기울어가는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간절한 염원이자 무왕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이게 불안했기 때문에 해체했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이 밑에 토석이 약간 맞아서. 네네. 조금만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흥분해 있었다. 전국의 언론사 취재 기자들이 삽시간에 익산으로 모여들었다. 각계 인사들을 불러 모은 것은 이 작은 구멍 하나. 취재진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였지만 학계 인물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300여 명이 몰려들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런 발견이었다. 미륵사 사리장엄은 이렇듯 예고 없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 네, 이곳은 금제 사리장엄이 발견된 백제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 현장입니다. 이 발견과 동시에 미륵사탑 사리장엄은 각종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쩌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르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 면이 30cm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사리공으로 인해서 어떻게 역사가 뒤바뀔 수 있을까요? 무왕과 선화공주, 백제와 신라는 우리가 알던 그들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들의 사랑 얘기는 가공된 거짓이었을까요? 무왕은 선화공주를 버렸던 걸까요? 1400년 만에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백제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언론 공개 5일 전 오후 4시. 7년간의 해체 과정 끝에 마침내 심주석 1층이 드러났다. 살살 뭐라 있어 그만 드려요. 옆으로 가요. 버르트. 탑의 중심돌인 심주석 한가운데선 가로 세로 25cm의 숨은 공간이 나타났고 14세기 전의 유물이라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보존 상태. 살아있는 백제가 21세기의 후손들과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처음 봤을 때는 대단하구나. 하여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처음 그 뚜껑이 열렸을 때 사리호와 사리봉황기가 금빛이 번쩍하는 느낌으로 탁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에 우와 이게 무엇인가 하면서 대단한 것이 추적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놀란 거는 유물이 너무 생생해가지고서요. 이게 과연 그 미륵사지 건립 당시에 봉안했던 유물인가 그런 걸 좀 의심했습니다. 금제 지판이라고 합시다. 나중에 보시는 게
그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금지가 더 1번 싫어왔어? 1, 2층에 신주석이 분리된 지 2시간 뒤 유물 수습 전문가 30여 명이 미륵사지로 급히 모였고 그 즉시 긴급 수습에 나섰다. 먼저 유물의 매납 순서와 특징 등을 파악하는 현장 조사가 있었다. (3D) 스캔으론 각 유물의 위치를 입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수습팀은 유물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사리공 내부를 3D로 스캔하기로 했다. 그리고 10시간 뒤인 새벽 4시 간섭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간섭이 있으면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물끼리 붙어버리진 않았는지 마지막 확인을 한 뒤 지금 떠 있는 상태 같은데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녹슨 확인. 오케이. 오케이. 스톱. 더 올려 보이지? 조금 더 올리죠. 조금 더 올리세요. 그 상태에서 잠깐만요. 금제 사리호다. 사리 봉안기의 상태도 훌륭했다. 그런데 꼼꼼히 도면을 작성하다가 뭔가 달라진 점을 발견했다. 아까 보세요. 아까 상태는 달라요 지금 이게. 지금 벌어져요 계속. 영관님 이 상태 이거 어떻게 아까보단 더 벌어진 것 같지 않아요? 차고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섬유와 가죽 재질의 유물이 변성된 것이었다. 아까는 원통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 제일 먼저 그 발견 당시 제일 환경이 돼가지고서 제일 우려되는 유물이 그 섬유하고 그리고 목재류였습니다. 근데 이런 유물들은 유기질 유물인데요. 근데 일종의 이 외부 환경이 되어 가지고서 자기가 함유하고 있는 습기를 뿜고 내뿜으면서 호흡을 합니다. 근데 그날 환경이 겨울철이었고 그리고 습도가 낮은 관계로 해가지고 이 노출되면서 이 형태가 변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처음부터 발견서부터 해가지고서 계속 유물을 한 번에 진행하면서 유물을 수습했습니다. 녹이 있어서 좀 약간 좀 뻑뻑한 것 같은데요. 사리공에서 뒤이은 유물 수습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다른 한쪽에선 사리호의 뚜껑을 열었다. 높이 13cm의 금으로 만든 작은 후리병. 이 안엔 무엇이 들어있을까? 반지 같은 거 저쪽에 하나 보여요. 반지요? 네, 반지가 마치 반지 같아. 유미언이 하여튼간 금빛 나는. 사리호의 동체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못으로 고정돼 있었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사리호 안엔 또 다른 작은 사리병이 들어있었다. 네, 바로 이 부분이 미륵사를 창건한 무왕의 조부 위덕왕이 세운 왕흥사. 이제 큰 굴광을 하고 다시 이곳에서도 지난 2007년 사리함이 수습됐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목탑에 기둥을 올렸던 그 받침돌이 되겠습니다. 요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었습니다. 미륵사 터펄은 다르게 왕흥사지에선 지하에서 사리함이 발견됐다.
이렇게 묵으면 물 들어가서 그렇지 물. 그게 빠지네. 뚜껑 닫았어? 뭐야? 또 있어. 금. 청동사리함 안엔 은제사리병이 그리고 은제사리병 안엔 다시 황금사리병이 들어있었다. 순도 99%, 4.6cm의 이 작은 황금사리병은 미륵사 사리호와 비슷한 크기인 청동사리함 안에 모셔져 있었다. 미륵사 사리호에도 왕흥사 사리병과 비슷한 사리병이 들어있을 것이다. 사리병을 품은 금제사리호와 사리호를 모시게 된 내력을 적은 금제사리봉안기, 그리고 은제합을 비롯한 600여 가지의 국보급 유물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우선 그 미륵사리 석탑에서 그 사리 자금이 전체 한 500점이 넘는 다양한 유물들이 수습이 됐습니다. 특히 그 금속 세공품들에 세련되고 그 우수한 그 가공 수법 같은 것은 그 국보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국보급 유물들을 고스란히 흠결 없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상당한 행운이었다. 아마 일제 시대에 이 심초석 부근에 사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인들이 여기 이쪽을 파내서 사리 장엄을 살펴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그 판석은 앞뒤가 바뀌어져 있고 또 이 판석은 중앙이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 심초석 밑에 쪽에 사리 장엄이 묻혀져 있을까봐 도굴하는 흔적들이죠. 일본인들도 이 심주석의 중간에 이 사리 장엄이 모셔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마 여기에 쇠지렛대를 넣어서 개봉을 해서 봤겠지요. 미륵사 사리장엄이 도굴되지 않았던 이유는 치하가 아닌 지상에 모신 특이한 위치 때문이었다. 때문에 2002년에 해체 조사를 시작하며 이렇게 빨리 사리장엄이 발견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은 1400년간 이어진 백제인의 가호로 우리 곁에 찾아올 수 있었다. 미륵사지 석탑의 유물들은 아마도 발견되기를 원치 않았던 듯 밀봉이 돼 있었습니다. 백제인들은 이 심주석 사방에 회를 발라 놓았던 거죠. 이 1400년 전의 회를 직접 만져보니 당시 백제인들의 피부가 직접 와 닿는 듯한 느낌입니다. 마치 그들의 얼굴과 손을 직접 만져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생생한 흔적들은 또 있습니다. 여기 검게 그어져 있는 줄들이 보이시죠? 이 바로 먹줄인데요. 탑의 중심을 잡기 위해 그어놓은 선들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모신 유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금제사리호와 금제사리봉안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정교하고 우아하죠. 이 사리호의 경우는 그 내부가 공개된 적이 없고요. 사리봉안기는 최근에 그 해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백아흔석자, 이 사리봉안기의 명문을 통해서 우린 백제사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뜻밖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사리봉안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그런 거 아니야? 응? 수습 작업에 들어간 지 15시간이 지난 15일 새벽녘. 절로 이렇게 사리호에 이어서 사리봉안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게 여기까지 뻗쳐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금판은 크기가 1cm도 되지 않은 작은 글자로 빼곡했다.
그대로네. 이거요 엄청 쓰여 있어요. 가득 쓰여 있어요. 갓 수습된 금제사리 봉안기. 먼저 보존 처리 과정부터 거쳐야 했다. 유물이 노출되자마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석탑 주변에 임시 보존 처리실이 차려졌다. 가장 시급한 것은 표면에 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 처리다. 일종의 접착제인 아크릴계에 수지를 바르니 글씨가 선명해진다. 이것이 1차 보존 처리된 사리 봉안기의 맨 얼굴이다. 손바닥만한 봉안기 앞뒷면에 총 190석자가 쓰여져 있다. 사리 봉안기를 해석한 김상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그래서 백제왕후는 자평 사택적 봉안기의 대략적인 내용은 자비롭고 영험한 부처님을 칭송하고 백제왕후가 미륵사를 지었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에 대왕과 왕후의 복을 기원한다는 뜻이다. 심고 쌓아서 백제 왕후는 사택 적덕의 따님으로서 이렇게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기록은 구체적이다. 왕후가 좌평 사택씨의 딸이라고 밝히고 있다. 좌평은 오늘날의 총리격, 사택씨는 사비시대 백제의 유력한 귀족 가문이다. 또한 미륵사의 건립 연도도 최초로 확인됐다. 사리를 봉안한 날짜는 무왕 40년인 639년 1월 29일이다. 사리 봉안기의 내용은 삼국유사의 미륵사 창건 기록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무왕의 왕비가 부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세우기를 청해 건립되었다는 내용이 그렇다. 게다가 그 구조도 맞아떨어진다. 미륵사는 발굴 결과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1개의 탑과 1개의 금당이 있는 것이 백제의 사찰의 형식이다. 그런데 무왕의 아내를 선화공주가 아닌 백제 관리의 딸로 적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제까지 무왕의 왕비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 선화공주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근데 이 기록만 놓고 보면 지금 선화공주가 여기 와서 설명되긴 대단히 어렵죠. 물론 이제 선화공주는 무왕 훨씬 젊은 날 만날 수 있고 왕후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더라도 지금 이 절이 창건되고 이 사리가 모셔지고 하는 데까지 선화공주가 들어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세기의 사랑,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설화는 미륵사 사리장엄으로 인해 위험에 처했다. 미륵사의 유물은 백제사의 열쇠인 동시에 백제사의 미궁이다. 이 석탑은 미륵사지 탑을 실제 규모로 재현을 해놓은 모형탑입니다. 높이가 무려 20m, 아파트 7층 높이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백제인들은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거대한 탑을 건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리는 사리라라는 산스크리트어를 한자로 옮긴 말인데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이 사리라면은 사리를 모신 탑은 부처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불교 국가인 백제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을 건립하는데 정성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지는 사리장엄에는 당시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재료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미륵사의 금제 사리호도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다 그러네 연꽃들도. 입체감 주기 위해서 실사 사리장엄구의 핵심인 금제사리호. 심주석을 드러내자마자 사리호의 정교한 문양이 한눈에 들어왔다. 세월로 인한 손상은 약간의 푸른 녹이 전부였다. 높이 13cm, 어깨폭 7.7cm. 백제인은 이 조그만 사리호에 꼼꼼히 백제를 그려놓았다. 뚜껑에서부터 내려와 어깨로 떨어져 둥근 몸체를 감싸는 화려한 문양은 전형적인 백제의 그것이다. 특히 연꽃을 본뜬 연화문은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의 부소산성에서 출토된 금동광배와 거의 흡사하다. 연꽃잎과 함께 사리호를 감싸는 것은 생동감이 강한 인동 당초무늬. 이집트 로마 일대에서 실크로드를 지나고 중국을 거쳐서 들어온 문양이다. 덩굴을 형상화한 인동 당초 아래로는 연꽃이 활짝 핀 모습인 연화 당초가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그 틈새를 물고기 알 모양인 연주문이 채운다. 이렇게 무늬의 여백을 연주문으로서 빼곡히 채워 넣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러한 방법들은 주로 통일신라 시대에 유행한 방법이지만 특히 백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유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늬를 백제에서 일찍 수용해서 이것을 활용했다는 것은 당시 백제가 국제적인 예술 양식을 빨리 받아들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확대 재생산해 내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리호의 화려한 무늬는 왕궁이 5층 석탑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된다.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인 금동열의 입상. 왕궁리 5층 석탑의 해체 복원 과정에서 사리장엄구와 함께 수습됐다. 왕궁리 석탑에 대한 연구는 벌써 40여 년째. 1965년 심초석에서 사리공이 드러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붕 돌에선 또 다른 사리장엄이 나왔는데 당연히 통일신라 시대의 유물로 생각됐다. 은을 종이처럼 펴서 금 도금을 하고 불경을 새긴 19매의 금강 반야 경판이 들어있었고 사리 내함 안엔 녹색 유리로 된 영롱한 사리병이 들어있었다. 높이 7.7cm의 작은 사리병. 쌀알 만한 뚜껑은 정교하기가 이를 데 없다.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알려진 왕궁리 5층 석탑의 사리장엄. 그러나 그 선명해 보였던 역사적 사실은 미륵사 사리호의 무늬로 인해 단번에 뒤집어졌다. 미륵사 금제사리호의 어깨에 새겨진 연꽃무늬는 왕궁리 유리사리병 받침에 새겨진 연꽃무늬와 너무도 흡사하다. 왕궁리 5층 석탑의 사리내함에도 같은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는 639년 당시 백제의 문양이었던 것이다.
마치 같은 사람이 새겨놓기라도 한 양 미륵사 사리호와 왕궁리 사리함은 닮아있다. 여백을 연주문으로 빽빽하게 채워넣은 양식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그 어자문의 출현을 백제의 일부 보이기는 했지만 대체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통일신라 시대 이후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미륵사지 사리기가 출토되면서 왕궁리 사리기와 같이 또렷하게 찍히는 어자문, 그거는 백제적인 요소로서 볼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왕궁리 석탑엔 어떻게 통일신라 시대와 백제의 유물이 혼재돼 있었을까? 왕궁리에서 1.5km 떨어진 궁평마을 제석사에 그 답이 있다. 제석사는 미륵사와 마찬가지로 무왕 때 창건한 절이다. 발굴 중에 발견된 목탑의 주춧돌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 목탑 주춧돌의 사리공이 왕궁리 탑의 사리공과 크기가 들어맞는다. 이 심초석의 한 가운데 장방 형태의 지금 사리공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리공 같은 경우는 이 사리공 내부의 어떤 크기나 깊이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왕궁탑에서 확인된 사리 그 외함이 두 개가 서로 일정하게 놓여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맞아떨어진 형태로 지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왕궁탑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리자원과 원래는 제석사지의 목탑의 심초석에 안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석사 탑의 사리공은 왕궁리 석탑의 사리공 두 개를 합친 것과 넓이와 깊이가 거의 비슷하다. 즉 제석사의 사리장엄이 왕궁리 석탑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다. 무슨 이유로 사리장엄이 옮겨진 것일까? 제석사의 폐기장으로 사용됐던 곳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궁평마을에 제석사라는 절이 있었다는 것도 이곳에서 출토된 기와로 확인된 사실이다. 명문 기와의 양각 글자에 제석사라고 쓰여져 있었던 것이다. 유물들은 불에 타 그을은 것이 많았다. 제석사에 큰 화재가 있었던 것일까? 일본 천태종의 좌장인 행현 스님이 세운 청년원. 이곳 수장고에 무왕과 제석사 그리고 왕궁리를 확실히 잇는 단서가 있다. 관세음 응험기, 7세기 중국의 불경을 기록한 문헌이다. 그런데 관세음 응험기에 제석사가 등장하고 있다. 대강 13년 冬 11月 天大雷雨の時に 제석사는 화재로 소실됐지만 주춧돌에 수정병과 금강 반야경이 불타지 않고 남아있었다고 기록돼 있다. 그렇다면 제석사의 사리병과 사리내함은 금강 반야 경판과 함께 화재로 인해 왕궁리로 옮겨져 5층 석탑에 다시 모셔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관세음 응험기에서 눈에 익은 단어가 보인다. 기해년. 제석사가 화재로 소실된 그해 639년에 미륵사에선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한 것이다. 그리고 곧이어 드러나는 놀라운 기록. 戦闘にあたって、新しい社 무왕이 천도를 했다는 것이다. 지모밀지는 바로 익산. 무왕 때의 수도는 분명 부여다. 하지만 미륵사와 교토에서 함께 발견된 639년. 그때 이곳 익산 왕궁리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한편에선 재석사가 불타고 다른 한편에선 백제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가 지어졌다. 모두가 익산 땅 5km 이내의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곳 왕궁리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었던 것일까? 지난 2005년부터 확인되고 있는 와적기단. 왕궁리에 백제 왕성이 지어지고 있었다는 뜻이다. 이 와적기단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또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와적기단은 실제로 백제에 있었어도 한성기에도 없었고 서울에 있던 한성기에도 없었고 공주에 있었던 웅진기에도 없던 건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와적기단은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만 나타나는 기술인데 이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이 와적기단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히 이 왕궁리 유적이 조성된 시기가 사비 시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출토 유물 중엔 수부기와가 있었다. 수부, 수도라는 뜻이다. 때에서는 금과 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유리 제품을 제작하는 공방이 왕궁리에선 왕족과 귀족들이 사용했을 장신구와 백제 공예품을 만들었던 공방지도 발굴됐다. 축 배수로 편해서 좀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지들과 좀 그 공방 잔해물을 폐기하는 장소들이 좀 확인됐습니다. 공방지에서 출토된 유리 조각들은 왕궁의 석탑의 사리병과 성분이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 공방에서 사리병을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공방지에서 나온 금 조각들도 역시 왕궁리 탑 금 제품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된 것이 확인됐다. 왕궁리와 미륵사에 모셔진 사리장엄. 그것은 무왕의 익산 천도 프로젝트의 증거물이었다. 이 왕궁리에 얽힌 역사적 배경은 백제사의 미스터리로 남겨져 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리호와 사리봉안기를 통해서 사비 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모든 의문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리공에는 사리호와 사리봉안기 외에도 다른 600여 점의 유물들이 함께 수습이 되었습니다. 은제 과대관식, 금제 소형판, 족집게, 원형합 등 무려 683가지의 백제를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엔 재석사와 왕궁리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제 관식이 있었습니다. 필름지 가져오면 합하고 같이 이 부분만 파트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사리호와 봉안기를 수습한 뒤에도 사리공 안엔 백제인들이 보시한 수백 점의 유물들이 남아 있었다. 그중 은제 관식 2점, 은판을 2겹으로 접어 꽃봉우리와 꽃받침을 오려냈다. 은제 관식은 백제 영역 곳곳에서 발굴되고 있는 백제 고유의 유물이다.
은재 관식은 유품 이상 고위 관리들이 쓰는 관 앞쪽에 꽂던 장식품이었다. 관직이 높을수록 꽃봉오리와 잎받침이 화려하다. 보감리 구부는 마한에서 백제 후기까지 이르는 400여 년간 계속해서 조성됐다. 이 지역 유력자의 무덤을 층층이 덧대어 만들어 흔히 아파트형 구분으로 불린다. 각각의 무덤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유물이 수습된다. 백제 후기에 조성된 석실 구분엔 은재 관식이 출토됐다. 백제 관리가 쓰던 은재 관식이 출토됐다는 것은 이 지역을 백제 관리가 직접 통치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은재 관식은 신분 질서, 그러니까 백제의 직접적인 통치 하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분 질서, 백제의 신분 질서에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은재 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착장을 했다는 것은 백제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왕 때 부여로 수도를 옮기면서 옛 영토를 회복하고 부활하는 듯 했던 백제. 그러나 신라의 배신과 성왕의 전사로 백제는 다시 한강을 잃고 위축됐다. 무왕은 신라에게 당한 굴욕을 갚아야 했다. 복수를 해야 했다. 무왕은 집요하리만큼 신라를 공격했다. 모두 12번이었다. 남원시 운봉읍. 이곳 백두대간의 줄기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었다. 이거 장거기 태모리 산성입니다. 신라는 백제의 기세에 대항해서 국경 곳곳에 산성을 쌓았다. 머리띠 모양의 태머리 산성을 산봉우리마다 둘러싸았다. 이와 흡사한 성이 저기 보이는 그 산봉우리에 준양리 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정산성이 있고요. 저 건너편에 노치산성이 있고 이와 반대편에 저쪽으로는 가산리 가산산성이 있고요. 이 산성을 경계점으로 해서 신라와 백제가 국경 분쟁을 많이 한 곳으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라와 백제의 국경 바로 아랫마을에 백제에 쓰러진 고분이 있다. 이 고분이 이 백제 석실 고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은 연도고 이 안에 그 턴넬식으로 해서 석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봉분도 다 깎여나간 고분. 역시 백제 후기의 석실 고분이다. 이곳에서도 토기 등과 함께 은재 관식이 출토됐다. 신라를 공격하는 최전방 남원에 백제의 관리가 묻혀 있는 것이다. 백제의 지방 나주, 남원, 논산 지역에 무왕대에 만들어진 은재 관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왕대의 지방 지배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러한 정책, 그리고 신라와의 접경에서 신라와 쟁취하면서 영역을 확장하려는 노력과 연결될 수 있겠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밝혀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원 초촌리 은재 관식은 백제의 영토 확장, 신라에 대한 무왕의 복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은재 관식이 왜 미륵사탑 사리공에 들어있었던 것일까? 미륵사 은재 관식의 뒷부분을 보면 부러진 관식을 못으로 이어붙인 흔적이 보인다. 무왕의 미륵사 사리봉안식 현장에 있었던 백제 관리들이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관식을 뽑아 시조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은재 관식류나 이런 것들은 끝이 이렇게 부러져서 리베트로 이렇게 접합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요. 또는 과대라고 해서 이렇게 허리띠에 장식 1개, 2개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또한 몇몇 가지 유물들은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서 띄어서 봉안했던 그런 것이 아니었겠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백제 부흥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업 앞에 무왕은 미륵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십 명의 귀족들도 그와 뜻을 함께 했죠.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리공에 보시를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장엄하고도 복잡한 행사 과정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서 이렇게 사리공양을 했겠죠. 그들이 바친 사리공양굴은 그야말로 최고 중에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백제, 그 마지막 부활을 위한 애타는 염원이었습니다. 판을 좀 가까이. 백제 최대의 사찰을 짓고 미륵사에 보시를 한 백제인의 정성. 여기서 여기 있던 거. 이렇게 딸려 나오네. 683개의 공양품. 그중엔 화폐로 여겨지는 금제 소형 판도 있었다. 중부에 사는 사품관리 지율은 금 1만을 보시했고 하부에 사는 비치부는 그 부모와 처자가 함께 보시했다. 호박, 유리구슬, 옥구슬이 500여 개, 은재합 5개와 동재합 1개. 1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은재합과 구슬은 하나로 붙어버렸다. 금족집게와 각종 허리띠 장식도 나왔다. 하나같이 고급품들이고 현장에 있던 귀족들이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사리를 봉양하는 그런 봉안하는 사리를 봉안하는 의식 자체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식, 불교 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식이었을 텐데요.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그 사회의 왕족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뭔가 성의를 표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왕족이나 혹은 귀족이나 혹은 부유한 사람들이 앞다투어서 귀중한 물건들을 부처님께 공양했다, 이런 표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왕의 백제 부흥 의지에 수많은 백제인이 동참했다. 그들은 그 의지를 미륵사 사리장엄에 담았다. 639년, 백제 멸망 21년 전, 백제의 꿈은 단순했다. 익사는 무왕의 마지막 승부수였고 그 정점엔 미륵사가 있었다. 미륵사 사리장엄은 무왕의 이루지 못한 염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물은 과거와의 대면이자 역사의 미스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로 지금 여기서 직접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무령왕릉 발굴과 능산리 금동 대향로 조사 이래 백제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 미륵사지 사리대장엄.
살아있는 역사, 미륵사지 석탑 유물들은 639년 백제 무왕의 꿈을 섬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세기 말 백제 금마저인 막히는 청년 서동이 있었다. 과부였던 어머니와 연못 속 용 사이에서 태어난 서동은 비범했다.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 그녀는 미염무쌍,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서라벌로 간 서동은 서동요를 지어 퍼뜨렸다. 해괴망측한 노래가 장안에 퍼지자 신라 진평왕은 선화공주를 유배 보냈다. 유배길에 서동을 만난 선화공주. 한눈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이후 서동은 백제의 왕이 되고 미륵 3존의 출현을 본 선화의 발원으로 미륵사를 짓는다.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백제 30대 왕 무왕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 그러나 1400년간 이어온 이들의 사랑은 최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통에 두고 맞둥방을 밤에 몰래. 이 노래는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오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서동요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월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의 발굴 결과 서동, 즉 무왕의 여인으로 사택왕후가 등장을 했기 때문이죠. 이 사택왕후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선화공주는 갑자기 역사 속의 미아가 될 상황입니다. 지난주 1부에서 우린 미륵사 사리장엄구의 아름다움과 그 역사적 가치를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의 관심은 온통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그 결말로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저희 역사 추적의 기획 의도입니다만은 오늘만큼은 그 아름다운 사랑이 깨어질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려 1338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미륵사는 3탑 3금당, 즉 3개의 탑과 3곳의 불당 구조를 가진 한국 최대의 사찰이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서탑은 일제강점기 콘크리트로 보수할 정도로 훼손이 심했다. 지난 2002년부터 미륵사지 발굴과 더불어서 석탑 역시 해체 복원 작업을 진행해왔다. 1400년의 역사를 이어주듯 석탑엔 4개의 통로가 있다. 통로를 따라 탑 안으로 들어가면 탑의 중앙에 위치한 돌기둥을 만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이 기둥 안에 1400년 전 백제가 살아있을 줄 예상치 못했다.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세워진 최고의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 당대 백제의 석조 기술이 총동원된 건축물이었다. 2m가 넘는 돌 하나의 무게만도 3톤이 넘어 1층 기단부까지 해체하는 데 7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탑에 기둥으로만 여겼던 돌을 들어 올리는 순간 가로 세로 25cm의 아담한 공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백제의 역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을 빨리빨리 찍어줘야 돼요. 왜냐면 마냥 노출할 수가 없으니까. 실장님 이거 스캔 1400년 전 유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보존 상태.
최고의 발굴 전문가들도 이 긴장했다. 뒤에 갖고 온 거 있으니까 이걸로 덮어서. 아니, 보일 수 있으니까 나가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일단은 안전해. 자, 천 올려, 천 그러면, 올려, 예, 예. 천 올리고, 천 올리고. 예,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높이 13cm의 금으로 만든 사리호. 연꽃 문양과 당초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개방적이고 화려했던 백제의 아름다움이 완연히 녹아있는 걸작이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사리호 뒤편에 놓여있던 가로 15cm, 세로 10cm의 황금판이 수습됐다. 아, 안 돼. 이거요, 엄청 쓰여 있어요. 가득 쓰여 있어요. 바로 이것이 소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뒤집어 놓은 유물이다. 이 금판은 사리호를 모시게 된 내력을 담은 사리봉안기였다. 정월 29일. 정월 29일. 유물에 쓰인 글씨는 역사적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최고의 자료다. 9일 안에 봉령. 같은 봉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글자가 나왔다. 백제왕후 좌평 사택적덕의 딸. 백제왕후인 사택왕후가 깨끗한 재물로 미륵사를 세웠다는 것이다. 백아흔 석자 중 모두를 긴장시킨 것은 이 두 글자였다. 사택. 과연 사택왕후는 누구인가? 미륵사는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 그 완성이자 상징이다. 그러나 돌 속에서 나온 사택왕후의 등장으로 상황은 돌변했다. 이전까지 미륵사 창건의 주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선화공주였다. 그러나 선화공주가 아닌 뜻밖의 이름, 사택왕후가 새로운 주체로 떠오른 것이다. 그 자평도 그리고 그 사택도 다 백제 쪽 얘기입니다. 자평은 백제 관등이고 그리고 사택시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귀족의 성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화공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400년간 이어온 선화공주와 무왕의 사랑에 홀연히 끼어든 사택왕후는 누구일까? 무왕의 부인과 관련된 기록은 일본 서기에 딱 한 번 등장한다. 642년 국주모가 죽자 무왕의 아들 의자왕은 교기 왕자와 국주모 여동생의 딸 4명 등 40여 명을 섬으로 추방한다. 국주모는 의자왕의 어머니 격이자 무왕의 부인이다. 그렇다면 국주모는 선화공주나 사택왕후 두 사람 중 한 명일 것이다. 어머니 격인 국주모가 죽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국주모의 측근을 숙청하는 의자왕. 국주모는 누구일까? 다시 일본 서기의 국주모 관련 기사를 보자 국주모 여동생의 딸 4명의 해답이 있다. 선화공주는 국주모가 될 수 없다. 신라공주인 선화의 여동생이 백제에 살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미륵사지 봉황기에 보면 이제 사탁시 왕후의 존재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639년의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 때 국주모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게 비정할 대상이 없고 오로지 사탁시 왕후가 국주모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분명한 해답이 아니겠는가. 의자왕에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웠던 국주모 사택왕후. 사택지적비는 사택왕후의 집안에 대해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이다. 비문의 사택지적은 무왕의 장인인 사택적덕처럼 의자왕대 최고위직인 대좌평을 역임했다. 개인적인 절을 지을 만큼 경제력도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사택시는 성왕 때부터 백제 정치의 중심에 등장한다. 금강유역을 대표하는 집안으로 사비백제 최고 가문이다. 딸은 왕후요, 아버지는 최고위직인 대좌평, 그리고 동시대의 사택지적 등 660년 백제가 망할 때까지 사택가는 백제의 정치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게 결정적으로
백제 지배층 내에서 이제 사시 세력이 이렇게 그 뭐랄까 그 지위를 일급 귀족으로서 지위를 이제 그 확보하는 데는 그 사비천도일 것 같아요. 그 이제 서왕이 사비로 538년에 이제 천도를 단행은 합니다만 이 천도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왕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 의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사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전설의 한 장면처럼 돌탑 속에 있다 1400년 만에 우리 눈앞에 나타난 백제 여인 사태광후의 등장과 함께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것인가? 백제 30대 왕이 된 무왕. 그는 가난한 시절에 조강지쳐 선화공주를 버린 것일까? 1400년 동안 돌탑 속에 잠들어 있던 사택왕후의 등장. 그것은 600년대 초반 백제 왕실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대 혼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주제로 조성된 서동공원입니다. 이곳 말고도 익산에는 그들의 사랑을 기리는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사택왕후의 등장으로 혼란스러워진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곳 익산엔 무왕과 왕비의 무덤으로 알려진 능이 있다. 그것은 전설이 아니었다. 지난 1917년 이미 학술 조사가 이루어져서 판석으로 짜여진 석실과 목관의 잔해 그리고 금제 유물 등이 발견됐다. 당시 발굴 보고서는 이 능을 7세기 백제의 왕릉인 부여 능산리 고분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다. 국립전주박물관엔 목관을 장식했던 유물이 전시 중인데 백제의 전형적인 문양 형태를 하고 있다. 잔해를 바탕으로 복원된 관이다. 그런데 이 능의 목관을 만든 나무의 재질이 특이하다. 일본 와카야마 현의 고야사는 아주 단단한 금송이 생산되는 곳이다. 당시 백제와 일본의 활발한 교류의 영향으로 백제 왕들은 이곳에 금송을 가져다 관을 짰다. 그런데 익산 쌍릉의 목관 역시 일본산 소나무로 밝혀졌다. 백제 왕의 무덤에서 일본산 금송 목관이 발견된 경우는 문영왕릉의 목관이 있다. 1971년 문영왕릉에서 발견된 관도 역시 일본에서 가져온 금송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고고학적 자료와 문헌 자료가 무왕릉이라고 일치합니다. 따라서 이 고분은 무왕과 그의 왕비릉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왕과 함께 쌍릉에 묻힌 무왕의 왕비는 선화공주였을까? 삼국유사는 선화공주를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로 기록하고 있다. 선화공주의 아버지 진평왕은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큰딸인 승만공주가 그 뒤를 이었는데 그녀가 바로 선덕여왕이었다. 그리고 진평왕의 또 다른 딸은 태종 무열왕인 김춘추의 어머니 천명부인이다. 선화공주는 김춘추의 이모인 셈이다. 그렇다면 선화공주에 대한 기록은 왜 삼국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일까? 삼국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왕의 부모만 기록하기 때문이다. 선덕여왕이 진평왕의 딸이라는 것도 진평왕의 기록이 아니라 선덕여왕조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천명부인 역시 태종 무열왕의 부모를 기록했기 때문에 진평왕의 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이제 선화공주의 경우는 이제 이 선화공주의 자식이 신라 왕이 된다든지 본인이 또 왕이 오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록에 남겨질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성서학에 나와 있는 이제 인물에 관한 이제 기록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받아들여야만 될 것 같습니다. 기록에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또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사택왕후의 등장은 사뭇 충격적이다. 명확한 역사적 진실 앞에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과연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였을까?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와 있는 서동유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사고체 향가로 총 25자의 짧은 노래다. 선화공주 주운 탐일지 가량치고 서동방을 야의을 포견거여. 한자의 글자가 서동유의 핵심이다. 실제는 25자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어 표기한 것으로 주어나 목적어 등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들은 뜻을 사용하고 조사와 같은 문법적인 요소는 음을 빌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남극이 남몰래 서동서방을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목적어로 이렇게 보고요. 야의 이건 밤에 다시 뜻을 해석해 보면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맞동방을 밤에 무엇을 안고 간다네. 대단히 개방적이고 과감한 사랑 노래다. 어떻게 국경도 신분도 뛰어넘는 파격적인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 당시 신라 사회의 성 풍속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있다. 청나라 한 성행위의 묘사를 통해서 신라인들의 성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것은 신라 사회가 남녀 간의 사랑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며 대단히 파격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자유로운 성풍속을 가진 신라 사회에서 진평왕은 왜 딸의 연애를 문제 삼았던 것일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딸을 내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제일 지금 키워드에 해당되는 문제는 바로 이 한 글자에 있었다. 이 글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선화공주가 쫓겨났던 것일까? 삼국유사에서 같은 글자의 쓰임을 살펴보았다. 문맥상 이 글은 황금란 6개, 란생이었다. 결국 이 글자는 알란자였다. 그렇다면 왜 알이 문제가 된 것일까? 다시 한번 노래를 들어보자. 밤에 알을 안고 가다. 대체 무슨 뜻일까? 서동이의 그 어떤 그 남성을 품고서 간다. 품고 간다는 게 그 포란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포란이라는 게 암탉이 알을 까는 것을 포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화공주를 다 암탉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그때의 알은 서동이의 그 남성, 그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여성이 이제 성을 주도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성행위를 한 다음에 궁궐로 간다,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아무리 개방적인 사회일지라도 적국의 막히는 총각과 공주의 음탕한 소문은 진평왕을 곤혹스럽게 했을 것이다. 과연 서동유가 6세기 후반에 지어진 것은 사실일까? 이런 노래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악플의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또는 아주 어려운 궁지를 몰아넣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건데,
이걸 후대에 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하고 친연성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지어질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창작은 아마 그때 진평왕대로 그냥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고의 미녀를 얻으려는 서동의 계략은 성공했다. 미륵사 창건의 주체로 사태광후가 명확하다면 서동요의 주인공인 선화공주 또한 역사 속의 인물일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사태광후와 선화공주는 역사 속에 공존하고 있다. 사리장엄구의 발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미륵사 창건의 주체가 바로 사태광미라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 선화공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당혹스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선화공주를 허구의 인물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선화공주를 부정할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오는 미륵사 창건 설화는 어떨까요? 삼국유사는 설화적인 요소가 많아서 그 신빙성을 의심받을 때가 많다. 미륵사 창건 설화도 그 중에 하나다. 미륵사가 있는 익산 그리고 인접한 김제 지역엔 유난히 금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 실제로 이 지역 산자락에는 아직도 폐금광의 흔적이 수십 곳 남아있다. 일제시대에 개발된 금광이다. 해방 후까지도 이곳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금광촌이었다. 많이 나왔다고 얘기지 뭐. 많이 나온 것은 뭐 여기서 금 나온 것은 뭐 말이 저건 우리 신하는 얘기지. 소 한 마리 등치는 나갔다고 그러지. 이 하천에서 따라간 데는 금이 많고 짓고 간에 다 해먹어서 그러지. 없는 데가 없어. 그래서일까 삼국유사 무왕전엔 유난히 금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같이 이 부분만 파트로 들어올리겠습니다. 미륵사지 유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금과 관련된 특이한 유물이 나왔다. 한 그 부분 여기서 여기 있던 거. 조심스럽게 하나씩 들어올린 황금빛 유물. 그것은 금판이었다. 길이 8cm, 폭 1.5cm의 금판 18개. 그것은 시주품이었다. 삼국유사 무왕전엔 서동과 선화공주의 특이한 대화가 나온다. 서동이 말한 흙더미처럼 쌓였다는 금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농사를 짓는 이곳엔 겨울이 되면 특별한 광경이 펼쳐진다. 바로 사금 캐는 현장이다. 금이 있단 말입니까? 이팔 밑에 가서 쳐지죠. 아, 이제 돌은 위에 올라가고. 돌은 굴러내려가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수십 년째 사금을 채취해오고 있었다. 모래가 금 안 나온 적이 없대요. 여기뿐만 아니라. 금굴에서는 어디고 다 파면 금 나와요. 금구, 금산. 여기서는 그냥 말할 거요. 금구라는 지명 역시 금이 나는 도랑이란 뜻이다. 예전의 명성에 비하면 지금은 끝물이지만 여전히 논바닥엔 금가루가 있다. 가만히 있더라니요. 이 가운데서 항상 흘렁흘렁하지. 몇 차례 걸러내자 정말 모래 속에서 금이 나타났다. 여기 다 이 보이는 것이 다 금이요. 아, 그 노란 거요? 예, 이거요. 흙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는 금. 그것은 금괴가 아니라 사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뭐 한 70년대, 80년대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불야성을 이루듯이 많은 곳에서 이 근방 거의 다 뭐 이렇게 사금을 채취했습니다.
삼국유사 무왕전의 금 이야기는 설화가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불교 사상적인 면 외에도 현실적으로 재정 확보를 하는 측면을 상당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건강 개발인 거죠. 이 건강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 익산 경영에 필요한 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한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무왕과 부인이 사자사를 찾아가는 길에 연못에서 올라온 미륵 3존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미륵사지 뒷산 벼랑 위에는 사자사라는 절이 있었다. 그런데 사자가 스승사자가 아닌 동물인 사자를 의미하는 사자를 쓰고 있었다. 삼국유사가 허구일까? 그런데 전주박물관엔 지난 1994년 사자사지 발굴 조사 중 수습한 기와가 보관돼 있었다. 도공의 실수로 글씨가 거꾸로 찍혔지만 지치 2년, 즉 1322년인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기와다. 스승사자가 쓰여져 있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사자사는 고려시대까지 존재했던 절이었다. 그렇다면 연못을 메워서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기록도 사실일까? 미륵사지 발굴 조사가 시작된 1970년대, 미륵사터는 논과 밭이었다.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당시 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약 한 2m에서 2m 50까지 이제 판 걸로 기억이 되는데 성토로가 돼 있는 그 층이 있고 사찰을 짓기 위해서 성토를 했죠. 그 아래에 뻐륵층이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 뻐륵층에는 갈대잎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못이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고, 그리고 또 이 땅 속에서 이제 나오는 그 수량이 엄청났습니다. 결국 연못을 메워 3개의 탑과 3개의 금당을 가진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삼국유사 무왕조의 미륵사 창건서라는 사실로 밝혀졌다. 삼국유사를 내세우는 선화공주와 사리기를 앞세운 사태광후의 팽팽한 사랑 쟁탈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네, 삼국유사는 단순한 설화가 아니었던 겁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나이 서동, 즉 백제 30대 왕 무왕.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진실을 알려면 무왕의 정체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그는 법왕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는 용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그가 연못가에 살던 어머니가 연못 속에 용과 교통하여 그를 낳았고, 말을 캐며 살다가 서동요를 지어서 선화공주와 결혼한 후에 왕이 됐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곳 마룡지는 용의 아들 서동이 어머니와 함께 말을 캐며 살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근처에는 꽤 넓고 아늑한 평지가 있는데 집터로는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네, 주로 저기에서부터 이리가 다 있었어요. 띄엄띄엄 있고 크고 작은 돌들이 있고 주춧돌들이 큰 것은 한 대략에 정도 되고 작은 건 조금 이러고 이제 조그만씩은 이제 깎지 않은 그런 돌들도 많았었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지금 현재 건물 밑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아직도 건물의 흔적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왕위 계승자인 법왕의 아들이 왜 사비궁궐이 아닌 이곳에서 말을 캐며 살았을까? 또 가난한 과부의 아들인 서동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으며
삼국유사에는 법왕의 아들을 왜 용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 서동이 그러니까 즉 무왕이 법왕의 아들이 분명하다 하면은 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거는 이거는 서동의 출생에 뭔가가 좀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즉 법왕의 아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지난 2007년 10월 왕흥사에서 발굴된 창왕명 사리기. 우린 여기서 서동의 출생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창왕, 즉 위덕왕은 서동의 큰할아버지였다. 위덕왕은 먼저 죽은 자신의 아들을 위해 이곳에 절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엔 위덕왕이 또 다른 아들인 왕자 아좌를 일본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아좌 태자. 그는 597년 일본에 건너가 쇼토쿠 태자의 초상을 그렸다는 왕자다. 그런데 그의 행보가 사뭇 불가사의하다. 그는 아버지 위덕왕이 73세의 고령인데도 일본으로 건너갔고 위덕왕이 사망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위덕왕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 뒤를 태자가 있는 게 이거 당연한 거죠. 그러고 태자를 왜 보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는 자기 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아자 태자의 왕위 계승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위덕왕이 밀린 겁니다. 실권 귀족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 중심의 정치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 조정하기 쉬운 쪽이 낫겠다. 위덕왕이 죽자 아좌 태자 대신 고령의 삼촌 혜왕이 왕위에 올랐지만 즉위하고 죽었다는 단 2줄만 남긴 채 1년 만에 사망한다. 그 뒤를 이어 혜왕의 아들이 왕위에 오른다. 그가 바로 서동의 아버지 법왕이다. 그는 당시 귀족들에 눌린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던 왕이었다. 왕자 시절부터 대규모 호국 사찰을 건립하는 등 불교 정책을 통한 강력한 왕권 강화를 꾀했다. 그런데 법왕도 역시 재위 1년 만에 갑작스레 사망한다. 2년 사이 3명의 왕이 연달아 사망한 것이다. 이건 뭔가 이제 이 법왕의 죽음을 에워싼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동이랄까 이런 것이 이제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 법왕의 어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고일 가능성을 제기해주는 이런 이제 느낌을 진하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가장 당혹스럽게 하는 왕이 등극한다. 백제 30대 왕 무왕이다. 익산에서 말을 캐던 서동이 왕위에 오른 것이다. 서동 즉 무왕. 과연 그는 법왕의 아들이었을까? 서동을 용의 아들로 기록한 이런 스님은 삼국유사 왕력편에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다른 왕들은 누구의 아들임을 명확히 밝혔는데 유독 무왕만큼은 법왕의 아들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후대의 기록이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다. 그런데 이곳 박물관엔 당대의 생생한 기록이 있다. 백제 말기의 왕실 가기를 알 수 있는 1차 자료. 바로 무왕의 손자인 부여융의 묘지명이다. 묘지명은 당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없다. 대개 망자의 내력과 증조 할아버지까지의 가기를 싣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아버지 의자왕과 할아버지 무왕은 명확히 나와 있지만 증조인 법왕의 이름이 없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서동의 사연은 무엇일까?
복신과 도침을 모시고 있는 은산 별신당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무왕의 조카인 복신은 백제 패망 후 부흥군을 이끌었던 백제의 영웅이었다. 무왕의 조카 복신 장군. 백제 왕가의 성은 부여씨. 그러면 그의 이름은 당연히 부여복신이다. 그런데 662년에 일본 서기엔 그를 귀실복신이라 하였다. 부여씨가 아니라 귀실씨였다. 대체 어찌된 일일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물이 바로 흑치상지의 묘지석이었다. 흑치상지는 백제 출신으로 당나라에 가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다. 그의 묘지석에는 성씨 흑치에 대한 내력이 있다. 부여씨에서 나와 흑치로 봉해지다. 결국 흑치는 부여씨에서 분화된 성씨라는 것이다. 한번 왕족이라 해서 이게 다 뭐 이렇게 그 위세를 누리는 것은 아닌 거고, 만개화되거나 이래 할 때는 가문의 격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나이 소위 이제 분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족에서 이제 왕실에서 떨어져 나가서 별도의 성을 칭하는 이런 게 나오는 게. 그렇다면 무왕은 백제 왕실에서 떨어져 나온 몰락한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왜 삼국사기는 그를 법왕의 아들이라 했을까? 여러 가지 이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무왕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왕이 법왕의 이 적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법왕의 아들로 표시가 된 것은 뭐냐? 왕이 다음 왕을 잇는다는 것은 적자 개념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자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몰락한 왕족 서동은 권력을 좌지우지하고자 했던 백제의 귀족 세력에게 알맞은 인물이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 대신 용이라는 상징 조작이 필요했던 무왕의 운명이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기록하지 못한 이련 스님의 의문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미륵사 황금사리 장엄의 발견으로 삼국유사 무왕조에 실린 미륵사 창건설화가 사실임이 입증됐습니다. 그런데 왜 무왕은 삼국을 통틀어서 가장 거대한 사찰인 이 미륵사를 수도인 사비성이 아닌 이곳 익산에 세웠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는 이 거대한 사찰에 미륵불을 모셨던 걸까요? 미륵불은 과거의 부처인 석가모니 불과는 달리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해줄 미래불이다. 그래서 미륵불은 새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다. 이곳 도서람 미륵불은 새 세상을 염원하는 이들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미륵불이다. 미륵불 배꼽 속에 비결이 나오는 날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전설을 담고 있다. 미륵불은 고통받는 민중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아였던 반면 새로운 통치 세계를 꿈꾸었던 지배자는 중생들에게 자신이 미륵불로 비추어지기를 바랐다. 무왕이 굳이 수도 사비가 아닌 익산에 웅장한 규모의 미륵사를 지은 이유도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륵이 출현했다고 그러면은 미륵이 출현한 그 시대 자체는 곧바로 대단히 그 이상적이고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 왕실에서는 한쪽으로 그런 이상 세계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즉위하고 있는 집권하고 있는 시절 자체가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정치적인 의도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리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미륵신앙을 창건 이념으로 담고 있는 미륵사.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사리봉안기엔 의외의 단어들이 나온다. 석가모니불을 지칭하는 법왕과 그의 사리를 모신다는 글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에 나온 것이 그 미륵사 서탑이기 때문에
미륵신앙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게 좀 상당히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리봉황기가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은 그 어느 누구도 미륵신앙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석가불 신앙과 연관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택왕후는 남편 무왕의 통치 이념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사택지적의 이름 지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화경 중 화성 유품편에는 16왕자 출가 구절이 있는데 그중 마지막 16번째 왕자가 사바세계에 오신 석가모니불이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불의 큰 형님 이름이 지적이다. 사택왕후의 집안 사택지적. 그는 석가모니불의 형님인 지적부를 지향하고 있다. 사택지적비에도 사택왕후 집안의 사상적 지향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금으로 세운 불당과 옥으로 세운 보탑. 이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탑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곳 불국사에는 다보탑과 석가탑, 쌍탑이 유명하다. 동쪽에는 다보탑, 서쪽에는 석가탑을 배치하는 것이 석가모니불을 모시는 법화 사상의 기본 배치 구도다. 백제 최고의 지배층이었던 사택시 집안은 석가모니 신앙을 통해 지배 구도를 유지하려 했던 세력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가운데 탑은 미륵신앙에 의해서 형성된 탑이고 동서 쌍탑은 법화경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탑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륵사는 왕권 강화를 꿈꿨던 무왕의 통치 이념의 결정체였고 미륵사 창건 과정은 기존 귀족 세력들을 끌어안는 구심점 역할을 한 셈이었다. 이렇게 미륵과 법화가 혼재되어 있는 것은 미륵부를 표방하여 어떤 정치적 이상을 삼고자 했던 백제 무왕과 당시 대표적인 귀족 가문인 사택시의 법화 신앙을 하나로 융화시켜서 무왕이 추구하고자 한 사상적 통합과 정치적 결속을 이루려고 한 것 같습니다. 미륵사를 통해서 안정적인 내부 통치를 확립했다면 선화공주와의 결혼은 적대국 신라와의 화해책이었다. 백제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신라는 600년대 들어서 고구려의 침략까지 받는 대단히 불안한 상태였다. 고구려의 공격에 시달렸던 신라는 백제까지 가세한다면 협곡을 받는 양상이었다. 돌파구가 필요했다. 무왕은 제위 40여 년간 신라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런데 집권 초 10년간은 신라 공격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선화공주와 무왕의 결혼 때문이 아니었을까? 신라의 왕녀를 안으로 맞아들임으로써 일반 귀족 세력들을 제압하고 또 강력한 왕권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반면 신라의 경우는 백제하고 원수 관계가 된 상황인데 백제하고의 어떤 휴전 상황을 조성할 수 있는 거죠. 결혼 관계를 통해서. 대신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국력을 고구려하고의 전쟁이라든지 고구려하고의 어떤 싸움으로 모든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화공주와 서동의 결혼의 진실은 신라와 백제의 화해의 상징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신라와 백제는 5세기 후반에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동맹을 맺어 나제 연합 방어선을 구축했었고 493년도에는 백제 동성왕과 신라 왕족의 딸이 결혼하는 결혼 동맹을 맺은 경험이 있었다. 신라와 백제 사이에 가장 긴장이 고조됐던 553년, 신라에게 한강 유역을 잃은 성왕은 바로 그 해에 자신의 딸을 신라 진흥왕에게 시집 보냈다.
그리고 다음 해 신라와 백제의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져 성왕은 신라군에 잡혀 참수당했다. 무왕하고 선화공주 결혼은 이거는 이제 국제 결혼입니다. 왕실과 왕실 간의 결혼이요. 그런데 왕실과 왕실 간의 결혼은 이건 애정의 결혼이 아닙니다. 정략적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필요성은 언제 생기느냐? 대개는 평화시보다는 서로가 굉장히 갈등과 긴장 관계가 이게 고조돼질 때 이제 그거를 좀 완화시키는 완충제의 방법으로서 결혼이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선화공주와 서동, 적대국의 왕과 공주의 결혼. 그 아름다운 결합은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정점에서 이루어진 긴장 완화책이었던 셈이다. 그 우리 고대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자료가 적기 때문에 설화적인 얘기들 전부 설화다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 설화 속에는 뭔가 역사적 현실이 꼬투리가 돼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살이 좀 붙어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봐야지 완전히 설화로 또 허구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게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무왕조 얘기는 이 백제사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할 때 상당히 뭔가 좀 그게 꿈을 심어준다 할까 또 윤기를 내게 하는 이제 그러한 면도 이제 갖고 있는 것이죠. 용의 아들 서동, 그리고 당대 최고의 미인 선화. 두 사람의 사랑이 1400년 넘게 이어진 것은 비극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자 했던 신라와 백제인들의 소망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륵사 사리장엄구 발견을 통해 1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사태광호. 그녀는 선화공주의 사랑을 허구로 만든 논란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1400년 전 백제인들의 삶과 사랑, 격동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준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선화공주와 서동,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아름다운 사랑의 대서사시로 꽃피운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이야기 서동요. 서동과 선화의 사랑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